시즌 두 번째 패배. 리그컵 4강 1차전 토트넘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하며 리버풀은 시즌 두 번째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라서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패배로 하여금 기분 좋을 수는 없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1차전 1대0 패배를 두고 너무 화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2차전은 안필드에서 열리기 때문이죠. 오늘은 리버풀이 시즌 두 번째 패배를 당하게 된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경기 내용을 토대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체감. 한국 시간으로 1월 6일 맨유와의 경기를 끝마치고 3일 뒤인 1월 9일 토트넘 원정 경기가 있는 터라 선발 라인업에서 몇몇 자원들은 반드시 체력 안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놀드, 로버트슨, 코나테, 아르네 슬롯은 다른 선수들보다도 가장 먼저 수비수 3명의 자리를 교체해 주었고 리그컵에서 단 한 번도 기용하지 않았던 반다이크마저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60%는 승리를 하고 싶어하는 의지, 40%는 체력 안배를 하고 싶어하는 의지, 훨씬 더 비중 있는 리그, 챔피언스 리그가 있지만 이번 주말 경기에서는 FA컵에서 로테이션을 풀로 가동할 수 있다 보니 슬롯은 승리하겠다는 의지로 지금의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부터 말하자면 답답한 경기력 속에 1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였을까요? 다이렉트 공격 문제, 로테이션과 부상으로 인해 꺼낼 수 있는 최선의 라인업을 선택한 것은 맞지만 선발 라인업에서부터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존재했습니다. 볼운반 방출 능력 부재.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은 반드시 두 가지 유형의 선수가 필드 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볼 운반 자원, 두 번째로 안정적인 볼 방출 자원. 언뜻 보기엔 축구 선수들 모두가 볼 운반 자원이자 볼 방출 자원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출난 하드웨어를 지닌 선수들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리버풀에게 있어서 볼 운반 자원은 도미니크 소보슬라이가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고 볼 방출 자원은 아놀드가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숙지한 채 경기를 다시 되돌아보면 어떠한 부분이 문제점이고 경기력이 시원치 않았던 것인지 알 수 있죠. 가장 먼저 다이렉트 공격과 관련된 지표를 봅시다.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역습을 통한 효율이 가장 높은 팀입니다. 20라운드까지 역습을 통한 슈팅 마무리 36회로 1등, 2위 첼시, 3위 노팅엄, 4위 뉴캐슬, 5위 토트넘 등등 가히 압도적인 수치죠. 슈팅이 1위다 보니 역습을 통한 득점 또한 전체 2위, 1위는 토트넘 10골, 2위는 리버풀 9골.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두 팀이 상단에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버풀이 역습, 다이렉트 볼에 치중된 팀은 절대 아닙니다. 느린 템포의 경기 운영과 고템포의 운영을 섞어 운영하는 복합적인 성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넣은 상태로 최근 리버풀의 경기를 보게 된다면 가장 아쉽게 느낄 부분이 바로 역습, 다이렉트 성향의 공격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번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어떻게 그리 쉽게 찬스를 만들었는지 그 부분부터 체크해봐야 합니다. 지난 리그 17라운드 경기 장면으로 보시죠. 토트넘은 리그 내에서도 압박 강도와 수비 라인 모두 높은 팀에 속합니다. 현재 아놀드가 우측에서 볼을 잡는 시점에서 최전방 공격수와 수비수 간의 간격이 얼마나 좁은지 알 수 있죠. 그러니 이런 팀을 상대로는 다이렉트 볼, 즉 롱볼 효율을 높이면 경기가 수월해집니다. 아놀드가 킥을 하기 전 디아스가 저 멀리 손을 들고 있죠. 아놀드는 앞에 있는 수비 라인을 모두 건너뛰어버리는 롱킥을 보여줍니다. 디아스는 상대 풀백과의 경합에서 승리, 곧바로 파이널 서드에서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킥 한 번에 모든 수비 라인이 녹아버리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속 볼을 키핑하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각포에게 패스, 슈팅.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토트넘과 같이 전방 압박 강도가 높고 최종 수비 라인이 높은 팀을 상대로는 어렵게 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렉트 볼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전술이기 때문이죠. 다른 장면도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후방에서 리버풀이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강도 높은 압박을 시전합니다. 아놀드를 상대로 레프트백 스펜스가 압박을 하며 하이프레싱을 통한 효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놀드는 롱킥, 다이렉트 볼, 레프트백이 나온 상황에서 굳이 쇼패스로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죠. 이 볼을 10번 소보슬라이가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최후방 수비수 3명, 최후방 공격수 3명, 그리고 이를 커버하기 위해 내려오고 있는 미드필더 2명. 얼마나 경기가 쉽습니까? 소보슬라이가 여기서 살라에게 전달, 살라가 받는 시점에서 디아스가 라이트백 포로를 묶고 소보슬라이가 센터백 드라고신을 묶게 되면서 좌측에는 각포가 홀로 있습니다. 살라의 반대편 파포스트 크로스가 딱 들어가겠죠. 결과적으로는 슈팅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지금의 롱볼 효율이 얼마나 컸는지 점차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장면까지 봅시다. 위에 보여준 예시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일 겁니다. 역시나 토트넘의 압박 라인은 높고 최종 수비 라인은 더더욱 높이 하프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리버풀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보면 윙포워드는 좌우로 간격을 넓히고 그 사이에 10번 소보슬라이와 9.5번 디아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4대4 싸움에 용이하며 소보슬라이나 디아스가 유동적으로 측면
측면으로 빠져준다? 그럼 곧바로 각포에겐 1대1 아이솔레이션 구도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알리송이 박스 바깥으로 나와있는 시점에서 압박이 들어오자 그냥 롱볼 다이렉트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비 라인은 높고 간격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볼이 떨어지기만 하면 절대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맨시티의 에데르송, 홀란드로부터도 자주 볼 수 있죠. 지금의 예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압박 강도, 수비 라인이 높은 유형의 팀을 상대로 굳이 패스 숫자를 높여가면서 짧게 끊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유형, 볼 운반 자원, 볼 방출 자원, 롱킥에 능한 자원이랑 오프더블 상황에서 빠르게 뒷공간을 파고들 자원, 공수 전환, 트랜지션 과정에서 볼을 빠르게 운반할 수 있는 자원, 이렇게만 존재하면 토트넘과 같은 팀을 상대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다?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환사, 브래들리, 치미카스, 존스, 각포, 조타, 조합적으로 볼 방출, 볼 운반에서 강점을 지닌 라인업이 아닙니다. 특히 앞서 세 장면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아놀드 자리에서 나오는 볼의 퀄리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브래들리를 활용하면서 경기 운영을 하고 싶다 하면 무조건 우측 센터백에서 볼 방출에 훨씬 능해야만 합니다. 즉 코나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환사 대신 엔도가 들어온 시점에서 그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엔도가 환사 대신 센터백으로 들어와서 지금의 백 4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3-5라고도 볼 수 있고 4-1-5라고도 볼 수 있죠. 메갈리스터, 존스, 10번 자원 2명이 풀백과 센터백 사이, 9번 조타가 센터백 앞에 위치하면서 각포에게는 마크맨 자체가 없습니다. 메갈리스터가 대각으로 뛰어준다면 더더욱 풀백은 첫 발을 빼앗기게 되겠죠. 수비 라인으로 돌아오면 브래들리는 볼 방출에 능한 자원이 아니라 볼 운반 자원이다 보니 지금처럼 오른쪽 센터백이 볼을 잡고 있을 경우 알맞은 위치로 들어가서 볼을 전진시키기 위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 구조에서는 무조건 오른쪽 센터백에 있는 선수가 시원하게 볼을 배급, 방출해야만 합니다. 엔도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 저멀리 각포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롱볼 가면 되겠죠. 엔도의 킥이 치미카스와 각포 사이에 떨어집니다. 앞서 말한 대로 메갈리스터가 라이트백, 포로를 당겨주면서 측면 공간을 여는 것인데 문제는 킥이 닿질 않습니다. 엔도도 킥이 엄청 나쁘고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놀드나 코나테만큼 볼 줄기가 긴 편은 아닙니다. 이처럼 엔도, 브래들리, 우측으로부터 롱볼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누군가 볼을 직접 이끌 자원이 필요한데 볼 운반 자원인 디아스, 소보슬라이, 아놀드, 누네스 등등 여러 선수들이 필드에 없으니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후반 교체가 있기 전까지 반다이크의 롱볼을 간만에 자주 볼 수 있었죠. 다음 장면으로 봅시다. 반다이크가 좌측에서 킥을 하기 전 상황입니다. 토트넘도 애초에 리버풀의 롱볼 효율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전방에서의 높은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공간을 내주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롱킥이 나갈 수 없다면 공간을 방어하고 있으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반다이크의 롱볼이 자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다이크가 각볼을 향해 롱볼을 전개합니다. 이 롱킥 하나로 앞서 리그 17라운드 토트넘전과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모든 수비벽을 넘기고 최후방 수비 라인으로 볼이 전달됩니다. 이러면 존스와 같이 10번 미드필더들이 박스로 침투하겠죠. 각포는 계속 안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안으로 치고 들어가며 컷백 크로스 시도, 박스로 진입하는 메갈리스터, 컷백을 기다리는 살라가 보이죠. 슈팅 타이밍이 서로 겹치며 아쉽게도 기회는 넘어갔지만 그나마 리버풀이 전반전에 보여준 장면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 만든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토대로 후반 60분 슬롯은 브래들리, 조타, 각포를 빼고 누네스, 아놀드, 디아스, 앞서 말한 볼 운반, 볼 방출에 능한 자원을 대거 투입합니다. 이후의 경기력은 대단히 좋아졌죠. 간단한 장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놀드가 우측에서 롱킥을 주기 전 상황입니다. 이 장면 뭔가 익숙하죠? 앞서 말한 17라운드 토트넘전에서 자주 보셨던 장면입니다. 살라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레프트백 스펜스를 당겨놓습니다. 이러면 최전방에 있는 9번 누네스에게는 센터백만이 대기하겠죠. 아놀드는 시원하게 다이렉트로 전방에 볼을 전달합니다. 누네스가 라인을 타고 볼을 소유하는 상황에서 보시면 박스로 들어오는 커티스 존스 그리고 반대편 루이스 디아스 3대3 싸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공격이 쉽고 효율적입니까? 안타깝게도 리버풀은 선발 구성면에서 지금의 다이렉트성 공격을 가져갈 수 없는 조합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전했고 60분 이후 경기를 주도했으나 한 번의 미스로 실점을 하게 된 것이죠. 결론, 이번 경기에서 보셨다시피 다이렉트 공격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아놀드, 소보슬라이, 디아스, 누네스 이러한 유형의 선수들은 필수입니다. 토트넘과의 1차전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선수들의 체력 문제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조합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던 게 가장 컸지 않나 싶네요. 아마 주전 선수들이 돌아오는 2차전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